자,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호르무즈 해협보다 유명하다는 부산 북갑 얘기 좀 해보죠. 21일과 22일에 조사한 지역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해서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36%, 하정우 35%, 박민식 19% 나왔고요. 그 가상 양자 대결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한테 36대, 하정우한테 36대 48%로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한테 그 반대로 45%대 41%로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관심거리가 됐는데 또 한동훈과 박민식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과연 누구를 선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섰네요. 52%대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에 이어서 또 바로 또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튿날인 23일과 24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에 의뢰한 것으로 보면 한동훈 38.2%, 하정우 34%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23.3%입니다. 무소속 김성근 후보 2.2%, 자, 이래서 선거 막판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올라선 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편입니까? 네. 처음 나온 게 이제 3대 대결 기준으로 딱 일주일 전 지난주 수요일 채널A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등 나온 게 나왔잖아요. 네. 그 세보니까 지금 신지호 의원님하고 세보니까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6번째예요. 아, 오늘 뭐. 네, 또 하나 나온 게 방금 전 9시 반쯤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부산 MBC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3자 대결을 했을 때 하정우 36.7, 박민식 20.5, 김성근 1.1, 그리고 한동훈 후보 38.6. 여기서도 1등이에요. 1.9%포인트. 그렇군요. 예. 이건 무선 ARS 100%고요. 505명. 이게 24일, 25일 이틀간 조사한 겁니다. 이게 최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이게 한 일반적인 추세예요? 네. 아니, 그 우리가 여론조사들 읽을 때 그때 당시의 수치보다도 추세선을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부산 북갑이 지금 뭐 16개 시도지사 그다음에 뭐 14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일관적인 추세선을 보이고 있다. 다른 거는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 발표되는데 어떤 거는 뭐 거의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팍 벌어진 이런 같은 날 발표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산 북갑은 상당히 추세선이 안정적이고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3자 경합인데 하정우가 1위 하는 그리고 오차범위 바뀔 때도 있고 오차범위 내일 때도 있는데 하정우가 1위를 하면서 2, 3위 간의 차이가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사실 그때 1강 2중이었어요. 1강 2중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하고 어떤 거는 3명이 다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냥 다 3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좀 그랬었어요. 그렇게 갔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2강 1중으로 재편됐다. 이거는 이제 이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2강 1중으로 재편이 됐다 하는 건데 지금도 보면 이제 2강 1중 구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한동훈은 계속 상승, 우상향하고 있고 하정우는 정체 내지는 약간의 우하향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우리 여론조사 볼 때 지금 같은 기관에서 한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한국갤럽이 뉴스완하고 할 때 랑 그거 5월 12일 13일이에요. 근데 21일 22일 세계일보랑 했을 때 보면은 한동훈은 6% 올라가고 하정우는 4% 박민식은 2%씩 떨어집니다. 같은 한국갤럽에서 한 건데요. 그다음에 에이스 리서치가 처음에는 뉴시스하고 했을 때랑 어저께 발표된 부산일보랑 했을 때도 보면은 한동훈은 올라갔는데 하정우는 떨어져서 순위도 1, 2가 바뀌고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는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여기도 처음에는 한동훈이 2위를 하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1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일관된 어떤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첨언을 하면 예, 예. 이제 방금 한길 리서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이 쭉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유선을 15.7%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붙었어요. 그때 0.8%포인트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2위인데 그때는 당명을 안 넣었습니다. 그냥 쭉 했는데 2차 때는 당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뭐 국민의힘 박민식 이렇게 해서 하정우 38, 한동훈 33, 박민식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엔 당명 넣었어요. 2차 때처럼. 그런데도 역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뭐 여러 얘기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전 대표로 넣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헷갈렸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잠실체육관인가? 그래서 크게 서울에서 큰 행사 한 적이 토크 있었죠. 콘서트요? 네. 네. 그때 그분이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행동하는 다수요. 역전승. 역전승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아까 제가 드렸던 세계일보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4.4%고요. 그다음에 부산일보 에이스 리서치 조사는 조사 대상이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502명입니다. 이 경우는 ARS 기계조사입니다. 표본오차 역시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고요. 응답률은 10.9% 되겠습니다. 부산 북갑의 뜨거운 유세 현장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여러 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죠. 한동훈 후보 유세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상식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이길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달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 미래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보수 재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딱 겨냥을 하더군요. 한동훈 후보의 선거 컨셉이랄까? 제 개인적인 느끼지만 YS 같은 데가 큰 인물, 네. 큰 바위 얼굴의 대망론을 탁 던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1대1 대결 프레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산 북갑에 제가 유권자분들 하여간 저는 5번을 갔다 왔거든요. 최대한 가면 그 밑바닥 정서, 밑바닥 민심 읽으려고 최대한 많이 만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 부산 북갑의 이분들이요. 대한민국의 정치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높다고 봐요. 이 정치 정보의 유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타 3피 선거로 보더라고요. 북구도 살리고 부산도 살리고 또 대한민국 미래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이게 1타 3피예요. 한동훈을 통해서 당선시키면 이 잃어버린 20년 북구에 옛날에는 굉장히 그 번화가였는데 지금 확 그 부산 북갑을 제가 처음 가봤을 때 느낌이 옛날 제 지역구였던 도봉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봉이요? 그런데 서울. 거기를 살리고 또 부산 전체적으로 업시키고 또 대한민국 뭐 하는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 대변인 왜 이런 한동훈 후보의 지금까지 이렇게 선전해왔던 원인? 어떤 컨셉 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가 부산이라는 곳을 지역구로 정한 과정부터 말씀하셨듯이 봐야 되겠죠. 부산이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재보궐이기 때문에 지역이 재보궐선거 있어야 가는 거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른 곳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음에도 부산을 고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산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산이 보수가 우세인 지역이라고 볼 때 보수 지지자들이 뭘 보고 투표를 할 거냐. 표가 이제 좋아서 하는 투표도 있지만 절박해서 하는 투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선거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밀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보수가. 국회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6년부터 져가지고 20년도에 완전히 지고 24년도에 뭐 더 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국회 넘어가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되고 안 좋은 일로 정권이 바뀌고 지방선거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할 때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한 대표의 자세, 한 대표의 생각 이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통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도 한번 볼까요? 현장.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된 느낌도 두고 파이팅이 또 살아나는 느낌도 있는데 우리 하정우 후보 유세 현장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3명의 무적 함대가 북구 발전 무적 함대가 출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전재수 그리고 하정우 이게 무적함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는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위에 올라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보셨어요? 네.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접한 부산 북갑의 민심은 좀 자기 얼굴로 자기 이름으로 혼자서 뭐 좀 해봐라. 맨날 이재명 대통령 찾고 재수 행님 찾고 누구 찾고 요즘은 오늘은 뭐 김어준 방송 안 나갔나요? 김어준 방송 연이 이틀 나가도 후원금 채우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쪽 그 사투리로 얼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얼라, 어린애. 아직 정치적으로는 얼라다. 얼라가 무슨 지역의 리더를 할 수 있겠느냐, 지역을 대표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정치적으로 너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든 것 같아요. 스스로 누가 옆에서 공격을 해갖고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뭘 하려다가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려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오차범위 내지만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1위 역전당하고 1, 2 역전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곤두섰는지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가지고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외지인이라고. 외지인이 북구에 와서 물을 흐려놓는다. 외지인이 북구에 와서 물을 흐려놓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자원봉사자들이 와갖고 막 시비 걸고 뭐 사람들 열받게 만든다. 이게 물을 흐려놓는다. 근데 본인은 엊그저께 김어준 방송 나가서 그 속된 말로 후원금 앵벌이를 했어요. 후원금 앵벌이요? 저 후원금 계좌 열어놓은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1억 5천만 원이 한도 아닙니까? 안 차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김어준이 옆에서 열심히 푸시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무렵에 이게 꽉 찼대요. 그 1억 5천인가 그럴 텐데. 네, 1억 5천이니까 이제 그 야, 김어준 방송 대단합니다. 대단한 방송이죠. 근데 어제 나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본전한테 그러는데 그러면 하정우한테 후원금 보내준 돈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 돈 아닙니까 그게? 그 외지인 돈이잖아요. 털 묻은 돈 아니에요. 털 묻은. 김어준이 그 푸시해줘 갖고 그 한 털 묻은 외지인 돈 아닙니까? 본인이 외지인이 와서 물 흐린다 해놓고 본인은 외지인 돈 받아갖고 헬렐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스스로. 윤 대변인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고. 그리고 대통령 그 전재수 인기 좋으니까 또 그분들과 함께 북구가 발전시키겠다면 또 부산시 발전시키겠다면 괜찮은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사람을 보고 찍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전재수, 이재명 두 분의 후광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후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정도는 유권자에게 전달이 돼야죠. 제가 볼 때는 하정우 후보가 뭐 정치 신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무리 신인이라 할지라도 준비는 하고 나오는 법인데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본 실력으로 온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다. 그래도 유권자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하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AI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AI를 어떻게 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연구해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항구도 없는 항만도 없는 북구 주민에게 뭐 피지컬 AI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하정우 후보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얘기 말고요.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유권자가. 맞아요. 아하. 저도 봤어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 슈퍼챗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전은숙님 2만 원, 신지호와 윤희성님이 계시는 한 한동훈은 영원할 것이라. 느낌표 3개입니다. SKYUNG S형님이네요. 2만 원. 기호 6번 무소속. 아, 무소속 후보 6번입니까? 한동훈 후보. 예, 6번입니다. 6번. 북갑에 잃어버린 20년 보상받죠. 아까 지역 얘기하는 거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FGTUB님 뭐 2만 원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를 위해 보내주셨네요. 전현기 앵커. 제가 차분합니까? 차분한 진행이 독보적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시죠. 자, 박민식 후보 한번 들어갈까요? 지금 20% 전후에서 계속 그 견고한 어떤 저항선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 박민식 후보 유세 들어보시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정우 후보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 두 사람 다 당선돼도 초선도 아니고 0.5선입니다. 0.5선 국회 가서 국회 사무실 길 찾다가 시간 나갑니다. 네, 아주 고군분투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앙당 지원도 아주 상당하죠. 우리 그 이제 단일화는 뭐 물 건너 갔어요. 이거 삭발함으로써 이제 물 건너 네, 물 갔다고 건너 답한 갔죠. 거고 네. 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박형준 시장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뭐 당은 일단 달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무상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뭐 양쪽이 서로 어떻게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있을 법한데 글쎄요. 뭐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요.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오늘 좀 처음 밝히는 건데 네. 박형준 그 후보 측에서 한동훈하고 어떻게든지 연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실용적 이원 연대 뭐 이상한 것도 용어도 만들어 가지고 실용적 뭐요? 이원 이원 방송한다 할 때 뭐 실용적 이원 연대인가 하여간 무슨 이런 용어도 만들고 하여간 그 주로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게 메시지 연대였습니다. 메시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하면 불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연대를 기본축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저도 그걸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의 연대에 나름대로 진심이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언제부터 바뀌었냐 하면은 본인 개소식에 장동혁을 끌어들였을 때부터 사실상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했다면은 죄송한데 오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좀 저를 위해서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얼마든지 소통해 갖고 그걸 관리할 수 있었잖아요. 네, 오세훈은 거부하고 박형준은 수용했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박형준 본인에게 플러스가 됐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에 한동훈이 먼저 개소식 하겠다고 시간 박아놨는데 박민식이 맞불록했다고 한 박민식 개소식에 박형준 시장이 처음에는 찾아갔죠. 안 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꿔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뭐 장동혁, 김민수 뭐 김민전 이 윤어게인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본인의 원래 선거 전략은 이 윤어게인 표부터 한동훈 지지표까지 다 이거를 품어 안으면은 내가 당선될 수 있겠다 이 계산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인 행보가 윤어게인하고 자꾸만 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가 거기에 좀 좁은 세계에 갇혀버리는 듯한. 그래서 이 전재수하고 이 차이가 오차범위로 접혀 들었다가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뭐 이런 뭐가 있었던 게 둘 아니에요. 사이는 그럼 이제 그 지장과 그 한동훈 후보와도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뭐 해보자 이제 물밑 대화라는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별별로 없네. 별별로 없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게 아쉬운 사람이 자꾸만 뭐 접근해 오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 박형준과 한동훈 그 두 사람의 처지를 보면 아쉬운 쪽은 박형준 쪽이에요. 아쉬울 때 손 좀 잡아주면 되잖아요. 아쉬울 때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아줄 때 잡아주면 안 손을 돼요?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내미는 손을 잡아주는 게 이게 세상의 상식 아닙니까? 안 내밀고 있나요? 근데 뭐를 해주기는 바라는데 자기가 약간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손을 내밀려고 하는 이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심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박형준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 판단 미스. 예. 그 중간에 이제 오 시장님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계속 그 처음부터 얘기했던 본인의 전략 방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없는 선거를 하겠다. 독자적으로 하겠다. 유승민 전 의원을 후견인으로 삼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아직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상승세를 타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황주 후보는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더 그나마 좀 좋은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 다음부터 보여준 행보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안점을 어디 둬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자, 그럼 장동혁 운명을 한번 얘기해보죠.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추경호 시장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딱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국회 당 안에서 벌어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는지 안 물러나는지 이런 그 당내 정치 어떻게 예상이 좀 되십니까? 장동혁 당권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뭐 몇 석 더 얹으면 무조건 장 대표는 뭐 물러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더 당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누가 기여했느냐를 생각을 할 텐데 장 대표가 선거운동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구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으로 가겠죠? 뭐 부울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거기 못 가는 거잖아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장 대표 없이 선거를 했으니까. 오히려 장 대표에 대해서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라는 어떤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서울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 더 똑같은 논리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요. 그 자체로 민심에 의해서 두 분 간의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가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겠다. 네. 아까 얘기했던 어느 한 군데서라도 이기면 그거 하나를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자. 이렇게 그럴 수 나오는데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당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당권. 이걸 봐야죠. 이 당의 그 최대 세력인 영남 의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한동훈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단 부산 그 17명 현역 의원 중에 뭐 과반이 한동훈 쪽으로 이동을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뉴 한동훈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친하냐 아니었는데 새롭게 한동훈과 손을 잡는 뉴 한동훈 이 배지들이 지금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요. 뉴 한동훈이 많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서병수 전 시장, 주호영 의원, 김도읍 의원 이런 사람들이 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을 넘어서 부울경 전체 또 TK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의원들이 영남 의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장동혁은 그래도 내가 당대표로 있어야지 한동훈이 복당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있어야 될 명분을 그런 식으로 찾을 텐데 그냥 너나 잘해. 이래가지고 기존에 자신의 우군이었던 사람들이 우군이 아니라 반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뚝이 무너질 수 있다. 뉴 한동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 추경호 되면은 나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다는 장동혁 측의 그 발상에 대해서 꿈 깨라. 그 말 나온 김에 한동훈 의원이 됐을 경우에 네. 그 복당 프로그램, 복당의 조건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그건 뭐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죠. 뭐 근데 되는 거 전제로 하면 또 선거에는 또 너무 교만해졌다 그래서 또 안 되나? 그 복당 여부는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네. 그 지도부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치고 계속 있게 되면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당내 지도 세력을 보면 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뭐 이런 정도 분들이 떠오르는데 네. 혹은 뭐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난가병 뭐 이런 표현들도 쓰던데 다음 당대표는 나야 해가지고 지원 요새 열심히 난가병, 난가봐요? 이제 난가벼 난가벼. 다음 난가벼. 난가병. 난가. 난가병 그래서 난가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근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지원 요새를 열심히 다니시고 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은 오히려 자신이 한동훈 복당을 뭐 하고 당내 화합을 이루겠다라는 뭐를 내걸면서 당대표 도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장동혁 대표와 차별성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아. 예. 장동혁과의 차별성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 차별성을 어디서 찾겠어요? 한동훈 이슈에서 찾으려고 그러겠죠. 윤 대변인, 제가 아까 나열한 난가벼 분들 그중에서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가장 적극적일 수 있는 사람 생각나요? 김문수 전 후보는 만약에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 당대표든 그런 위치에 오르시면 분명히 그걸 제일 먼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통합 말씀을 하셨거든요. 통합? 예, 보수의 통합.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충분히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내려갑니다. 뭐 처음에 대구 시작할 때는 그러고 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전국을 돌고 있으면서 네. 이제 오늘 부산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박형준 시장, 더더구나 누구죠? 박민식 후보. 박민식 후보까지 같이 갔네요. 예.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러면은 글쎄요. 제가 서울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이것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한동훈 후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박형준 시장 힘받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응원을 해준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그 어떤 그림은 나올 거예요. 근데 표로만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원래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이나 박민식 후보를 찍을 생각이 없었던 분이 찍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많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에게 중도 포함해서 다 환영받는 지금 정치적 상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응원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두 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세를 세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세진 지지세가 표로 연결되느냐. 지지세 아무리 세도 한 표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중간에서 판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판단 기준을 하나 더 제시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판단 기준? 중도 입장에서요? 네,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계속 이어가죠. 부산에서는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한동훈 후보 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대구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듯이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대구의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좀 앞서는 듯한 다가 이게 뒤집어지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하고 나왔죠. 다시 또 그걸 또 짓는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엎치락뒤치락 아주 대혼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고 경북지사는 뭐 이철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뭐 대구시장 후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주 초접전 양상 아닙니까?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이제 추경호 후보에게 좀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일반적인 예측인데 또 대구 시민들의 그 판단이라는 게 전 어떨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보수.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요. 장동혁 대표 단식했을 때 그 출구를 열어준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단식 중지의 출구.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추경호 후보가 그때 내란 동조 혐의로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윤 어게인 라인 이쪽에게 뭔가 서포트를 하는 행보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장동혁 단식 때도 그렇고 이번에 추경호 지원 때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네,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예. 그렇다면 이 대구 시민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단순히 박근혜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는 좀 단순한 분석인데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대구 시민이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윤 어게인 노선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도 참 하나의 그 의문 중에 그렇죠. 궁금증 중에 하나요. 윤 대변인 어떻게 보실까요? 윤어게인하고는 구별이 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구에서도 과거와 같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한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4년 전 지방선거 때 유영아 의원이 네. 대구시장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선을 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때 그러면 유영아 당시 후보가 유의미한 경선 성적을 받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뭐 홍준표 후보와 비슷하게 가고 뭐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하죠. 그래서 결론은 추경호 후보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 생각은 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이렇게 지원 유세하시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복권을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선거 전반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작은 영향력 정도만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든 그렇지 않은 쪽에서든 본인이 중앙선대위원장 같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장동혁 대표는 그렇죠.
부위원장입니까 그러면? 그런 예, 느낌이 그런 들어요. 셈인데 장동혁 대표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찾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네.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김부겸 후보도 박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건 맞지만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은 퇴임 후에도 국민 통합의 어떤 책무 같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쪽 정파, 그 한쪽 정파가 지금 국민의힘인데 그 내에서도 지금 사실 윤어게인, 윤석열 노선과 한동훈 노선으로 갈려 있는데 그 내에서도 또 한쪽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 이슈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또 현재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데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의 이력답게 그중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5,300여 명이 지금 시청 중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 또 계속 들어옵니다. 쩌니님, 신지호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2만 원 주셨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도봉구 김재섭 의원 지역구인데 북구 가보고 딱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분 빅샷에서 뵙게 돼 반갑습니다. 초록우사님 5만 원입니다. 보수의 미래 오직 한동훈 땡땡땡 아니 느낌표. 신지호님 윤희성님 화이팅입니다. JA-GVEPX님 5만 원 주셨습니다. 500만 원 감사합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님, 신지호 의원님을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트 3개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아주 만만치 않은 그 선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저번에 공소 취소, 그때도 굉장히 강력한 이 선거의 흐름에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수박 사태, 결국 정용진 신세계 회장인가요? 아주 굴복시켰어요. 스타벅스의 5.18 탱크 논란. 이거 선거 막판에 누가 뭐래도 저는 유권자에게 굉장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스벅이 그 고의성은 없었다고 본인들이 해명을 하니까 그거를 일단 뭐 인정하는 속에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적절한 그 마케팅이었다. 네. 상당히 부적절한 마케팅이었고 그런데 그걸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문제의 어떤 그 현 주소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스벅 이 탱크데이를 가지고 또 그 때리기 시작해갖고 이거를 선거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요. 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스벅의 그 일까지 소환하고 인두껍 쓰고 이게 할 짓이냐. 저질 장사치. 예,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건 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도 뭐 맞지 않는 그런 거고 심지어 일베 있잖아요. 일베. 네. 일베가 뭐 극우 사이트에서 이거 폐쇄를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 기억이 맞나 해갖고 유튜브 검색해 봤더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자기 일베 회원이었고 5.18 거기에 대해서 이 폭도들이 그 경찰과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막 때리고 폭행하고 살해하고 그런 사건으로 자기도 떠들고 다녔다. 일베 회원 고백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한 회원이었고 자기 일베 자기 말로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가 5.18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근데 회개하고 전향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성문이라도 제대로 쓴 게 있던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저는 보수지만 일베는 정상적인 보수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진 그 신세계 회장의 평상시 뭐 멸콩 뭐 퍼포먼스 이런 거 찬성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과거 일베 회원이었던 대통령이 이걸 그냥 몰살시키려고 그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장동혁
그 대표나 이쪽 그 윤어게인 사람들이 마치 뭐 수벅이 무슨 자유 우파 진영에 무슨 뭐 대단한 뭐 그러니까요. 모인 것처럼 뭐 이것도 마케팅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웃긴 게 예. 그거는 김영삼 대통령의 무덤에 침을 뱉는 거예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이죠? 아니 지금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해서 그 광주 학살의 주범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법적 책임 묻지 못하겠다 한 거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뭐 한 게 누구예요? 김영삼. 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1995년입니다. 예, 아. 그러고 특별법 제정했고요. 그렇죠. 예. 5.18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김영삼 정권이고요.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게 된 게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불매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 좀 애매한 상태인데 그런 흐름이 있고 또 이쪽 반대쪽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 스벅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투표장에 갑시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태 한마디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래. 어느 쪽에도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렵다고 봐요. 일단 대통령이 그런 어떤 본인의 소회를 뭐 밝힌다고 100번 양보해서 밝힐 수 있다고 해도 정부에서 나서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매운동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럼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 주권의 영역에 정부가 침해를 한 거죠. 그럼 권한 없는 영역에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점유해서 마음대로 빼앗겠다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5.18 정신은 헌법 가치와 맞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반작용으로 야당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 스벅 뭐 커피잔을 들고 나와서 뭐 인증샷을 뭐 내가 스벅이다. 찍는다든지 이건 방법이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스타벅스 코리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야? 뭐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쪽도 이게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말하기가 어렵고 과오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과오만 보이는군요. 네. 그 자기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참석해 하는 지지층은 장도혁 대표가 우리 쪽이고 김기현 전 대표가 우리 쪽인 거 다 알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쪽인 거 다 알아요. 그럼 여기서 표를 더 가져올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중도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지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한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남았군요. 네. 결국 중도, 그 중간층, 무당층 이런 사람들의 향배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그걸 또 고민케 만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지방선거 예상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 궁금한데요. 각종 여론조사, 각 당 판세 분석을 보니 그 대체로 그 광역단체장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8곳 그리고 국민의힘 우세가 1곳 다음에 저 경합이 저 표에 보시다시피 7곳으로 지금 대체로 종합적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 경합지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이 3대시가 아주 굉장히 뜨겁고 그다음에 울산, 경남, 충남, 전북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신 의원님. 네. 2018년에 민주당이 말이죠. 15대 2였어요. 아, 네. 대단했죠. 그때 예, 대구 경북만 대구 경북 그때 빼고. 자유한국당이 이겼죠. 그랬던 것이 4년 뒤에는 다시 확 뒤집혀서 네. 국민의힘이 12대 5로 압승해서 지금 네. 보시다시피 서울, 인천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그런데 다시 또 4년 뒤 오늘입니다. 이번에는 판세 몇 대 몇으로 딱 한번 고민 좀 생각해 보신 저는 적 있어요? 그거는 얘기할 네. 그 능력이 안 되고요. 그 몇 대 몇이다는 거는 예상치는 제가 제 능력 범위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전북하고 대구입니다. 전북과 대구. 예, 전북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기면 정청 내 정치 생명 거의 끝납니다. 아하. 예, 당 대표로서 그 재선 도전도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대구시장에서 그 추경호 후보가 이기게 되잖아요. 네. 그 요새 장동혁 후보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산 북갑이 사실상 장동혁의 승부처였어요.
한동훈이 되냐 안 되느냐가 장동영의 승부처였어요. 안 되게 하면 승리가 네, 된다. 정청래의 승부처는 전북이에요. 예. 근데 그 원래 장동혁의 승부처는 북갑이었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이건 한동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승부처를 살짝 바꿨어요. 대구로. 좀 쉬운 대로 옮긴 건가요? 네. 그래갖고 원래 15대 1이었는데 이제 뭐 저 대구시장도 먹었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당대표 스테이할 수 있는 명분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북과 대구에서. 전북은 김관영 지사가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구는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되면은 뭐 장동혁, 추경호, 윤어게인 세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정치판을 하도 크게 보니까 판이 확 읽히네요. 정청래 혼명은 전북에 있고 장동혁의 혼명은 대구에 있다. 이거 딱 집어주셨어요. 자, 윤 대변인은 특히 또 이제 매우 그 여론조사 같은 걸 많이 그 분석도 해보셨는데 전북의 승리자, 대구의 승리자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딱 50대 해보시죠. 50% 이상으로. 전북은 제가 볼 때 김관영 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벌써 이게 딱 선이 생겼잖아요. 김관영이 될 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명과 연결이 돼 있고 안 좋게 작용할 거다. 그럼 이거는 정청래 심판 선고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리 민주당 분들이라 하더라도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선이 그어져 버리면 그럼 표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네요. 대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는 저는 추경호 후보가 당선될 걸로 봐요.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뒤졌던 이유는 후보 선출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추경호 후보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것은 결국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를 많이 하게 만든다 해서 우리 윤 의원님은 그 추경호를 예상하시고 우리 신지호 의원님은 그 상대적으로 딱 50대 50으로 보시는 거. 네, 저는 뭐 김부겸 후보가 당선돼도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의 당선을 이제 기본 조건으로 깔고 자기의 대응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 자, 그럼 우리 민주당 정치로 가볼까요? 아까 전북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도 그 김관영 이제 무소속이죠. 무소속 후보가 나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 나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정청래 후보가 아주 상당히 그 업셋이 돼가지고 네. 무지하게 지금 긴장하고 아주 그게 아니라고 청와대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적 없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에 그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네. 이 8월 전당대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 부침을 겪게 될까요? 8월 지금 당권주자 차기 8월 전대 당권주자 세 사람으로 지금 압축된 거 아닙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 3자. 예. 근데 송영길 이번에 이제 인천 연수갑인가? 거기 뭐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이 되는데 그런데 일단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게 치명타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한동훈 찍어내듯이 정청래가 김관영을 찍어내서 당 밖으로 그냥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동훈 케이스랑은 다른 게 한동훈은 뭐 스스로의 힘으로 뭘 했는데 지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무소속 출마 상의했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그 말이 상당히 근데 그거를 뭐 청와대에서 뭐 정무수석에 누구나 그걸 또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명청대전의 현재 버전이 전북지사 선거예요. 아하. 명청대전의 현재 버전이. 예.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정청래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 봐라. 이제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 좀 괘씸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내색은 안 하고 있었지만 불편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8월 전대를 통해서 예,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청래 하나가 못마땅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번 8월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8년 총선 공천권을 지잖아요. 공천권.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혈전이에요. 그 민주당 역사에서 전북을 잃어버리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저 국민의힘 역사에서 대구시장을 잃는 거와 똑같은 거의 그런 수준인데 예. 자,
이렇게 되면 정청래는 정치적으로 실패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텐데 정청래 대표가 그 8월 전대와 연결성을 지켜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그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재선을 하게 되면 당대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나가지도 못한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건데 나가서 더 확실하게 지면 그 뒤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치를 관둘 생각이면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정청래 대표의 만약에 참모라면 김관영 지사가 재선되는 순간 전당대회 포기 선언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그 큰 사건인데 일대 사건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두 계열을 보자면 보통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로 네. 연결되는 그 이른바 올드 민주당파, 그 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거의 이현주 의원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그렇죠. 네. 그 뉴 이재명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뭐 이거 너무 이른 판단이겠지만 전북이 김관영이 돼서 정청래가 나가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면 이른바 올드 민주당 세력의 당권을 주자는 누가 나옵니까? 거기는 제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 이게 보면 누가 되지? 참 이게 얘기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 소위 말해서 그 문조털래유라는 단어가 있었지 아, 않습니까? 뭡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문재인, 조는 조국, 털은 이제 김어준, 레는 이게 털이 정청래, 많죠, 그분이? 예, 유는 유시민. 이분들이 하나의 세력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면서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 같은가 뭐 이 정도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전북지사 선거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당대표 재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조국 대표가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당의 분당까지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으로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냐면 대권 주자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결론은 그겁니다. 대권 주자 없는 것은 정당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조국이 평택을 해서 당선됐을 됐을 때 때 얘기죠. 역할이 예. 좀 가능한 거고 근데 좀 민주당 당내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김경수 이제 근데 이제 경남지사 당선이 후보죠?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정청래가 전북 그걸로 이게 사실 김관영 후보가 보니까 이걸 정청래 심판 선거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아, 지금 예. 그렇죠. 전북 선거. 예, 이게 뭐 호남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내가 정청래가 없어지면 내가 복당하겠고 그렇죠. 정청래 대표 계속 있으면 예. 난 싸우겠다 이거. 이게 정청래 심판 선거예요. 이게 메인 컨셉이.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러면 저 정청래는 꼬꾸라진다면 아마 그 저기 어디 경남에서 김경수가 당선된다면 친노 친문은 그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거 참 재밌네요. 그 경남에서 김경수의 당선 가능성과 함께 봐야 될 것. 마지막 하나 안 여쭐 수 없는데 평택을 말입니다. 네.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평택을에 지금 4파전, 5파전인데 조국도 대권 후보, 유일한 대권 후보 아닙니까? 자, 거기서 상당한 가능성이 지금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좀 살펴보셨어요? 이길 가능성. 조국의 그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급 뭐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지역민들이 다음번 생각해서 이제 살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김용남 후보 그 대부업 그거는 엄청난 악재예요. 김영남 엄청난 민주당한테는. 그래서 지금 부산 북갑 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근데 지금 한동훈 쪽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평택을은 거꾸로 보면 민주당 당원이 조국에게 표를 많이 줄지 김용남에게 표를 많이 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 의원님의 그런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 조국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보는 것 같고. 근데 좀 그래 보여요. 근데 어정쩡하고 그러면 오히려 저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할 수도 있어요. 유이동 후보는 뭐 막판에 황교안 후보랑 또 단일화 한다는 얘기. 그거죠. 예? 굉장히 거기에 이제 천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이동 후보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농번기고 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낮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구도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뭐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본인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의 이런 대부업이라든지 뭐 농업법인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와야죠. 그럼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조국 그 후보의 그 평택에서의 그 승리 가능성 50%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봐요? 예. 다시 유이동이 된다. 유이동이 안 되면 김용남 가능성이 높죠. 김용남의 그 대부 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갑니다. 얘기하는 게 전혀 달라요. 계속 방어해줘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도 평택 부분에서 조국 후보가 떨어지게 되면 이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야, 그렇죠. 정말 날개에 꺾인 그렇죠. 뭐 잘생긴 분.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 분열 얘기한 것도 조국 대표가 당선되는 걸 전제로 한 건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그 대권 2030년의 그 대권 도전자 누구일까? 이걸로 보면 역시 그 한동훈, 김부겸, 조국 이거 셋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어디에 될까 참 궁금한데 한동훈의 운명은 부산의 북갑에 걸려 있고 그 김부겸의 운명은 대구에 걸려 있고 우리 조국의 운명은 경기도 평택에 걸려 있네요. 2030년까지 또 2028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제 머릿속에 아주 드라마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이번 선거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저희 다음에 저희 전용계 빅샷 스녀 통상 그 수요일에 하는데 그날은 6.3 지방선거가 밤 늦게까지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6월 4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그 김종인 선거에 자르죠. 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고 선거 결과를 품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좀 하죠. 그 마음속 생각을 정부가 심판하러 들 때 정치는 도덕이 되고 국가는 괴물이 됩니다. 스타벅스 사건은 시장과 인간 내심의 영역에 국가가 선악의 판단자로 과연 얼마큼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맹수와 같아서 착하게 굴 때조차 이중 삼중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권력도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으려면 스스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윤희석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